네, 안녕하세요. 공자 면접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면접 세 번째 강의고요.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자소서 쓰는 8가지 원칙과 실제 자소서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자소서 쓰는 샘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조언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어떻게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법 저는 이렇게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TMI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공자 면접은 소시적에 스포츠 기자를 상당히 하고 싶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학도 전공을 했고 글 쓰는 걸 생각보다 좀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뭐 기자 출신의 그런 교수님들한테도 수업을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글 쓰기에 있어서 사실 뭐 글 잘 쓰는 사람, 글 잘 쓰시는 분들 너무 많지만 저도 막 뇌피셜로 그냥 자소서 요 정도만 쓰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글을 어떻게 하면 이런 논리적인 글을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자기소개서 쓰는 법 8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공자 면접에 자소서 쓰는 정말 노하우, 본인만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 공준모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8가지 방법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야, 이 8가지 방법이라고 하면서 뭐 대단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자기소개서와 같은 그런 논리적인 글쓰기에서는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 어려운 말을 쓰고 막 이렇게 꾸며내는 말을 쓰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유를 한번 들어서 저희가 요리를 먹을 때 재료가 좋고 요리를 잘해서 그냥 재료의 맛을 살리면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요리의 본연의 맛을,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고자 조미료가 조금 들어가야 맛있지, 조미료를 막 치고 재료가 별로라고 조미료가 막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음식의 맛이 그냥 조미료의 맛으로 바뀌어 버리죠.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재나 경험들을 최대한 간결하게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물어보는 요소에 맞게끔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꾸며내고 MSG를 심하게 치시면 어차피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위원들, 인사 담당자들은 다 압니다. 딱 읽어보면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소서 어떻게 꾸며야 돼요? 혹은 키워드 뭘로 잡아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저의 답은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입니다. 뭐야, 자소서 쓰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글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그 다음에 이 다음 강의에서 건강보험공단 LH공사의 자소서, 그리고 이제 이 3강에서는 실제 자소서 샘플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사람은 글을 최대한 담백하게 혹은 간결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뭔가 꾸며내는 걸 좋아하지 않구나, 이런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소서 쓰는 법 8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묻는 말에 맞게 써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묻는 맞게 써라 라고 하는 건. 이제 자소서를 써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묻는 말에 맞게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당연한 말을 첫 번째로 넣어놨나요? 네, 맞습니다. 매우 당연한 말인데 생각보다 많은 취준생 분들이 이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십니다. 면접에서도요, 결국 묻는 말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혹은 문제 해결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겠지만 그걸 단순히 이거 의사소통 물어보네, 내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경험 이거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그냥 대충 퉁쳐서 치환해서 생각해서 자소서를 쓰시면 핀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도 여러분의 설득 노하우 혹은 타인과 잘 소통해 본 경험 혹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한 경험 등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안에서도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을 해버리시면 당연히 문항과 조금 다른 핀트로 여러분이 자소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기존과 다른 방법도 있겠고 창의적인 방법도 있겠고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한 경험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단순히 퉁쳐서 문제 해결이네? 그럼 내가 주로 쓰는 문제 해결 경험 이거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 자소서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다. 특히 이건 면접에서도 심한데 이건 면접에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두갈식으로 써야 된다. 이 묻는 말에 맞게 쓰는 거는 뒤에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두갈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 쓰시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좀 고민하시는 요소가 소제목이 있겠죠. 저는 소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쓰실 거면 모든 문항 다 쓰시고요. 안 쓰실 거면 모든 문항 다 쓰지 마세요. 소제목을 쓴다고 소제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제목은 두갈식으로 문항에 맞는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소제목 자체를 쓴다 혹은 소제목을 안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제목에 무슨 내용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소제목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혹은 소제목을 통해 뒤에 있는 질문, 뒤에 있는 문항을 어떻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좋나요? 아니에요. 소제목에서는 혹은 소제목을 안 쓰신다면 문항의 첫 문장은 무조건 자소서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내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인사 담당자들이나 평가위원들은요, 그런 뭔가 드라마처럼 앞에 복선 깔아놓고 갑자기 주인공이 막 약을 먹는 장면을 넣고 복선 깔고 갈등이 고조되고 하다가 갑자기 클라이막스가 돼서 팡 터트린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두 사람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소설책을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서두에 나오지 않고 뭔가 복선 깔아놓고 갈등이 고조되다가 뒤에서 나오면 그러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은 별로 자소서를 잘 쓰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평가를 내리게 돼요. 따라서 웬만하면 소제목이나 소제목 역할을 하는 첫 문장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넣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세 번째로는요. 행동과 성과에 집중하셔라 라는 점입니다. 네, 이거는 앞선 강의에서도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상황 설명을 길게 쓰시는 건 여러분들의 역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1강 가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는지가 중요하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역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네 번째는 구체화입니다. 구체화가 무엇이냐면 수치를 쓰고 고유명사를 쓰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수치, 얼마나 많이 좋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켰다가 아니라 몇 명을 만족시켰고 이전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가 더 상승했는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고유명사의 같은 경우에도 기관명이 들어가서 블라인드에 저촉될 건 당연히 쓰면 안 되겠지만 전공 수업의 무슨 과제명이라던가 수업명이라던가 혹은 여러분들이 인턴하신 기관의 부서명이라던가 이런 건 최대한 고유명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부서라고 하면 어떤 기관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부, 어떤 기관은 경영기획팀, 경영전략팀, 경영전략부 뭐 이런 식으로 부서명이 다 다르거든요. 최대한 그 부서명을 그대로 써주시는 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다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했다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고 쓰시는 분들은 많으십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뭘 하겠다 혹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과를 내고자 어떤 노력을 했다고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백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취합해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백데이터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 과정이 또 나오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고객 응대 능력을 배워서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고객 응대를 해서 성과를 높였다라고 하신다면, 그 맞춤형 고객 응대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맞춤형 고객 응대라는 게 무엇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대부분 무엇을 했다는 써주시는데 어떻게 했다를 결여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런 성과물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는지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다음 5번째는요, 한 문항에 한 가지만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700자 이하 문항에서는 한 가지 역량만 쓰시라고, 정말 많아야 2가지만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한 경험을 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요것도 배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게 납득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읽는 사람은 아니 도대체 뭐 한 경험을 가지고 다 배웠다고 해. 도대체 뭘 배웠다라는 거야? 아니 A라는 역량 배웠다라고 했는데 뭐 B랑 C도 얘기하네? 무슨 말 하는 거야?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가지를 다 전달하고자 하지만 결국 한 가지도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항에선 하나 혹은 2가지에만 집중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 보통 적으면 4문항, 많으면 5, 6문항이 되잖아요. 그럼 한 문항에 최소 하나만 쓰셔도 4가지 혹은 5가지, 6가지 여러분들의 역량 혹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필하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한 문항에는 최대한 가급적 하나만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6번째 방법은 군더더기를 빼세요 라는 점입니다. 군더더기가 무엇이냐? 700자 이하에선 구구절절 상황 설명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도대체 군더더기가 뭐고 뭐가 구구절절인가요?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어떻게 보통 그런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누군가 저에게 자소서를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문항과 그분이 쓰신 글을 반복적으로 읽어봅니다. 계속 읽어서 이 문항에서 어떤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고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어떠한 부분이 부각되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부분만 남겨놓고 최대한 필요 없는 요소를 쳐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셨다면 느끼시겠지만, 500자의 글쓰기를 하실 때는 500자를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500자에 맞게 내가 필요 없는 내용을 가지치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500자 혹은 1000바이트라면 보통 이제 550자 정도가 되는데, 필요 없는 내용을 계속 쳐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붙으면 정작 중요한 내가 어떻게 소통을 했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내가 어떻게 지키기 힘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을 했는지가 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상황 설명 때문에. 그래서 없어도 말이 되는 말, 필요 없는 말, 없어도 문항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쳐내시는 게 좋아요. 다음 7번째로 기여할 점까지 연결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그 기관에 들어와서 어떤 점을 기여할지를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각 자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기여할 점까지 넣으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뒷부분에서 한번 왜 기여할 점을 넣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여덟 번째로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쓰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소개서잖아요. 나를 소개하는 글이니 모든 글에 주어를 만들어내면 저는 뭐 했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다. 저는 뭐 했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다. 모든 글이 다 저는 혹은 제가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글이 되게 단조로워 보이거든요. 따라서 없어도 저는 혹은 제가라는 말이 없어도 말이 된다면 굳이 저는 뭐 했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빼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번역 투 표현을 없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영어식 표현이나 일본어식 표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래서 글을 쓰실 때 그런 미국식 표현이나 일본어식 표현이 조금 이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번역 투 표현이라고 치시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표현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번역 투 표현을 없애주셔야 말이 잘 전달이 되고요. 글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자소서 쓰실 때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글 쓰실 때 이런 번역투 표현 없애는 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소서를 3강과 4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자소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절대 복붙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붙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무슨 말이냐? 자소서 요새는 표절 검색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분의 글을 누군가 표절했다, 복붙했다라고 표절 시스템에 나오면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의 글을 부적합 처리합니다. 암만 잘 써도 부적합 처리합니다. 그러면 적부기관도 여러분이 떨어지실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코레일과 같은 적부기관에서 실제 그런 표절 자소서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복붙하시면 여러분들의 글이 다 부적합 처리가 될 겁니다. 표절 처리가 돼요. 따라서 자소서는 절대 복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쓴 자소서의 기준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4가지 체크리스트에 맞게 여러분의 글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시면서. 첫 번째가 글을 잘 썼는가 이런 문장력, 장문 능력입니다. 보통 저 자기소개서 잘 못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문장력인데요. 정말 그냥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글들, 그러니까 문장이 뭔가 군더더기가 많고 막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첫 번째 글을 잘 썼는가의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미흡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모든 자소서는 이 글을 그냥 문장력이 좋다고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맞는 글인가 라는 평가 기준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암만 글을 잘 쓰셔도 질문에 맞는 글을 쓰셔야 돼요. 암만 글을 잘 쓰셔도 질문에 맞지 않은 글을 쓰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타인의 의사소통, 타인에게 어떻게 본인만의 의사소통 노하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지를 쓰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쓰시면 암만 잘 쓰셔도 문항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다음 3번째는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강점이 얼마나 우수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고객 응대의 경험이 아르바이트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고객 응대 경험이 인턴이다. 혹은 누군가는 각 기관의 정규직이다라고 하면 그 세 사람이 똑같이 경쟁을 했을 때 무조건 인턴이나 정규직의 경험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르바이트의 경험에서 할 수 있는 고객 응대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요.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가 근거가 되면 당연히 물론 문항에 맞고 글을 잘 쓰셔도 이 자소서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시긴 쉽지 않다. 왜냐? 역량의 우수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실 수 있으니. 그리고 다음 4번째, 글의 서두에서 얘기하려는 것과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치하냐라는 부분은
서두에서 얘기하신 것과 본론에서 얘기하신 것이 똑같아야겠죠. 근데 가끔씩 글을 보면 서두에서 얘기하는 건 A에 대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본론에선 A 다시 혹은 B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암만 글이 잘 쓰셨고 문항에 맞는 글이 되고 혹은 역량의 전문성이 잘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내용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소서 샘플에 대해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소서는요, 실제 공자 면접이 취준생 때 썼던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바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잠깐 멈추시고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시고 한번 자소서 먼저 읽으신 다음에 제 그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자소서 읽으셨을 테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면 소속된 조직 및 단체 생활 중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제목에서 어떻게 썼냐 그래서 협력 물어봤으니까 협력 쓰고 공동의 목표 7만 면의 구 기록물 전산화로 해서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나요? 문항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공동의 목표 물어보는 거니까 협력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썼습니다. 저는 실제 자소서를 쓸 때도 이렇게 이 대괄호와 두 칸씩 띄는 걸 실제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진짜 저렇게 대괄호 써도 돼요? 엔터 2번씩 쳐도 되나요? 네,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송파구청 기록물관리팀이라고 써놓았지만 요새는 블라인드니까 한 구청 기록물관리팀 혹은 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팀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기록물관리팀 구체화, 그 구체화 중에 하나인 고유명사를 썼다라는 부분. 관리팀에서 근무하면 7명의 동료와 1980년대에서 90년대 문서의 전산화 업무, 수치를 계속 넣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첫 10일 동안 임의로 배정받은 역할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9시간 내내 같은 작업만 하다 보니 팀의 능률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황 설명, 최소한의 상황 설명을 쓰는데 그 상황 설명 안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황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팀원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팀원이 일주일에 한 개씩 다른 업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람마다 업무량이 다르고 각 업무가 섞이기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표를 통해 일정을 관리하고 각 PC의 개인별 폴더를 만들므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워크도 좋아지고 일의 능률도 올라 7만 면의 구 기록물을 전산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나요? 물어보는 게 공동의 목표를 협력해서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한 이 경험에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푼 부분에 집중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이 경험을 통해 동료와 힘을 모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기여할 점을 쓰는데요. 이 기여할 점을 왜 쓰냐?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동료와 힘을 모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 왜 썼나요? 협력해서 문제를 푸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동료와 힘을 모으면, 협력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꾸며내거나 억지로 키워드를 만들어내거나 어려운 말을 쓰지 절대 않습니다.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게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깔끔해 보이고 간결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아르바이트, 동아리 경험 중 불만이 있는 고객을 잘 응대해서 좋은 결과나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 이것도 똑같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잠깐 읽어보시고요. 다 읽어보셨으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완벽한 제도 숙지 쿠셔너를 통한 고객 응대. 이걸 가지고 글을 쭉 구성합니다. 불만이 있는 고객을 응대할 줄 아는 공자 면접의 방법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완벽한 제도 숙지와 쿠셔너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만 글을 작성합니다.
한 공공기관에서라고 바꾸시면 좋겠죠.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두루누리 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안내전화 돌리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환급금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맨 뒷강인 10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블라인드 때문에 공자님 국민연금공단을 한 공단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요. 두루누리 보험료 환급금 이게 쓰게 되면 이거 국민연금밖에 안 하는 업무니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두루누리 보험료 환급금은 국민연금만 해당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만약에 국민연금만 해당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쓰시면 돼요. 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안내전화 업무를 돌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블라인드에 절대 저촉되지 않죠. 그러니까 블라인드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루누리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한 고객이 왜 갑자기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냐며 공공기관이 돈을 줬다가 뺏는 경우가 어딨냐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 설명을 최소한으로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본론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사내 정기교육을 통해 배운 쿠셔너를 통해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이라고 하며 민원인의 공감을 유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완벽하게 숙지한 제도를 말씀드리며 고객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 구체화 쓰시라고 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무엇을 보단 어떻게 했다에 강조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완벽하게 숙지한 제도를 말씀드리며 고객의 이해를 구했습니다까지는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뒷 문장에서 그러면 그 완벽하게 숙지한 제도를 말씀을 드려서 고객의 이해를 구한 그 구체적인 과정을 뒤에서 뒷문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한 제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환급금 발생 과정, 소액의 환급금 등을 얘기하니 젊은 사람이 제도를 잘 알려줘 고맙다, 고생이 많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했다는 완벽히 숙지한 제도를 말씀드리며 고객의 이해를 구했습니다는 무엇을 했다는 나와 있지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뒤에 정확한 제도, 환급금 발생 이유, 환급금 발생 과정, 소액의 환급금 이게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은 문항에서 물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의 의견 공감, 쿠셔너, 완벽한 제도 숙지, 소제목에 들어간 내용이 다시 한번 마지막 단락에 강조가 되죠. 첫 문장에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제도를 숙지해서 평가원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불만 있는 고객을 잘 응대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쿠셔너를 통한 고객 공감과 제도 숙지를 통한 고객 안내다. 이 메시지만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핵심 내용만, 문항에서 물어보는 것만 강조해서 쓰셔야 간결하고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상황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쓰세요. 2018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의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통해서 묻는 말에 맞게 글을 쓰셔야 된다. 같은 소재도 조금씩 문항에 따라서 변주를 주셔야 됩니다.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항과 다음에 있는 문항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셔도 되지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재가 무엇이냐면 축구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대회만 나가게 되면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실력은 정말 좋은데 나 3학년이고 나 4학년이라서 취업해야 되고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대회만 하면 나를 귀찮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과 평소에 평소에 이제 모임에 참여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지만 실력이 조금 부족하셔서 대회만 열리면 조금 소외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도 어차피 나 대회 못 뛸 테니까 너희들끼리 잘 하고 와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갈등이 조금 생기다 보니 불편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예선에 한해서만 3명, 예선에 한해서 3명만 참석률이 높은 분들을 출전을 시키고 좀 실력이 좋지만 좀 개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을 좀 배려해 주자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 결과 뭐 팀워크도 좋아지고 동아리의 경쟁력도 높아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글입니다. 그 소재를 가지고 여기서는 협력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제목에서 어떻게 썼냐? 참석률과 실력을 좋아했다. 그래서 동아리의 팀워크와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참석률과 실력을 좋아시켰다. 그럼으로써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런 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제목만 보더라도 이 친구는 참석률과 실력이라는 걸 조화시켜서 협력을 이끌어냈구나라는 걸 바로 평가하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소서 소제목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축구 동아리 회장 시절 대회만 참가하면 동아리 내 잡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넣었냐? 협력해야 함에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한 걸 동아리 내 잡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구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이 경험을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에 닿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썼나요?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협력해야 되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이해관계를 파악하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 넣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아, 문항에서 물어보는 걸 최대한 강조를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 자소서 문항을 그냥 인사 담당자가 이번 상반기, 이번 하반기 우리 기관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뭘 물어볼까? 한번 생각 좀 해볼까? 해서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인사 담당자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채용 대행 업체들이랑 회의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통해서 1번부터 4번 혹은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고민하고 많이 연구한 걸 통해서 자소서 문항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집에 가면서 오늘 자소서 문항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나온 문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에 맞는 부분들을 최대한 자소서에 넣으셔서 나 이 자소서 잘 쓰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는 걸 자소서에 강조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이나 소제목이나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에 문항에서 물어보는 요소들을 최대한 추가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 3강과 4강에서 공자 면접이 말씀드리는 자소서 보실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 맞추셔야 되느냐. 첫 번째, 그냥 쭉 보시는 게 아니라, 내용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는지 그 흐름을 보세요. 논리의 흐름, 글을 쓰는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소서 쓰는 방법 8가지가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를 보세요. 그냥 글 내용만 쭉쭉쭉쭉쭉 보시고 소재 보시고 오 정말 좋은 소재다 하시면 얻어가시는 게 없어요. 글의 흐름을 보시고 논리 과정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비슷한 소재가 있으면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가 잡히지 이 소재 되게 좋다 비슷한 소재 없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소재만 미시적으로 하나에만 꽂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샘플을 뭐 100문항 200문항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다 지금 수업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 최대한 이런 논리 흐름 글의 과정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축구 동아리 회장하셨던 거 아니실 거고 축구 동아리 회장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실 거 아니실 텐데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소재를 제가 공자 면접이 말씀해 드리는 흐름에 따라서 구성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소서 소재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문항이 생기시는 거죠. 그렇게 제 수업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은 소재를 가지고 뒷문항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소재인데 소제목부터가 이해관계 파악을 통한 새로운 선수 선발 방식 제시해요. 왜 새로운 선수 선발 방식이라고 넣으셨나요?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경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새로운 점수 선발 방식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첫 문장에서 점수 선발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문항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문항에서 물어본 게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팀이나 조직 전체를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감수한 경험,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 본인이 어떤 부분을 희생하였는지 이 앞으로 두 문항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통해 공자 면접이 첨삭하기 전과 첨삭한 후 문항을 보시면서 글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고치기 전 정해진 주기 월별 목표량 100% 달성. 여기서는 팀이나 조직 전체를 위해 본인의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게 소제목에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자발적 잔업 및 대리근무를 통한 월별 목표량 달성. 이렇게 내가 희생을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넣었죠. 앞문항에서는 소제목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문항에서는 그런 문항에서 물어보는 본인의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부재에도 매 주기 월별 목표량 달성한 경험이 있다. 생산 플랜트에서 매 주기 월별 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어서 목표량을 생산해 나가셔야 됐대요. 하루는 새로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인원이 충당될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생산이 생겨서 회의 끝에 이번 달 목표량을 80%만 하자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상황 설명은 그나마 괜찮은데, 플랜트의 근무자가 자주 바뀌는 탓에 팀을 잘 이끌어 목표량 100% 달성 시 포상금이 지원됐고 우리 팀원의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팀원들의 참여를 설득하고자 2, 3일 동안 퇴근 후 제 시간을 투자해서 스스로 잔업을 진행하시고 팀원의 목표량을 만들어냈으며 하루에 주기별로 3번씩 진행하는 성능 테스트도 대리 진행을 하셨대요. 그리고 퇴사한 직원의 당직 근무를 대신 서며 빈자리를 채우셨고, 팀원들은 저를 도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월별 목표량을 100% 달성하셨대요. 나쁜 글은 아니지만 조금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좀 강조가 좀 부각이 덜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물어보는 글을 써야 되는 문항에서 상황 설명을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설명이 이 비포어 글에서는 거의 4줄 가까이 되지만 이거를 줄여서 3줄 조금 넘는 양으로 상황 설명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 설명이 긴 건 여러분의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은 본론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에 맞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과정이나 행동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짧게 썼고, 팀이나 조직 전체를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감수한 경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처음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이런 약간의 MSG 혹은 약간의 조미료 같은 부분을 좀 추가했고요. 그래서 팀원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라고 하면서 조직 전체를 위해 본인의 희생을 감수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추가했고, 그러자 팀원들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월 목표량을 무사히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철도시설공단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자소서를 최대한 끊임없이 읽어보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강조해서 글을 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는구나. 다음 마지막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및 한정된 시간, 정보,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의 동생이 형, 저는 자기소개서 너무 못 쓰겠어요 라고 해서 한번 그 친구를 도와주고자 이 본 자기소개서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글에서 소제목을 보자마자 큰일 났다. 이거
자소서 고치려면 많은 노력이 들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왜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한정된 시간, 이걸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무언가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써야 되는데, 제목이 전혀 뜬금없이 사회공헌의 행복을 알게 해줬대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글을 읽어보니 이렇게 노력을 했고 상황 설명을 쓰셨는데, 상황 설명이 보시다시피 절반이 넘어요. 너무 길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가, 이렇게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맡아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헌감이었대요. 공헌감이라고 하는 이 문항에서 가장 본인이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글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되어야 나와요. 매우 좋지 않죠? 그리고 갑자기 공헌감 다음에 학창시절 전교 부회장으로 이게 나오면서 앞에서 나와 있던 경험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경험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글이 약간 산만하고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잘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과 책임감으로 극복한 인력 부족이라고 아예 소제목을 바꿔버렸고요. 상황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도 선생님의 건강 악화로 결혼이 발생했다. 왜냐?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최대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걸, 그런 요소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솔선수범하고 책임감을 통해서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력 부족을 극복했다라는 플로우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28회차 국토순례를 완주했다.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넣어서 28회차 국토순례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글을 마무리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한정된 시간, 물어보는 문항에서 내가 가장 잘 드러내야 하는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그 부분을 부각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쳐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무언가를 내가 강조를 하려면 자소서에서든 면접이든 혹은 자소서 면접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가 무언가를 강조를 하려면 그것만 강조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거 보면은 백종원이 그런 솔루션을 많이 주죠. 다른 메뉴 다 버리고 이것만 하세요.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효율화를 이뤄낸 다음에 다른 걸 하셔라 라고 추천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A를 가장 잘하는데 A, B, C, D, E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A를 잘한다라는 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B, C, D, E에 사람의 시선이 분산되니까.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소서 5천자, 만자, 2천자 이렇게 마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500자, 700자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항에서는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요소를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한 다음에 나머지 요소는 다 쳐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문항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게 잘 보이거든요. 나를 최대한 꾸며내고 싶고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A와 B가 둘 다 죽을 수도 있다. 차라리 그 중에 하나라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제가 면접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질문은 하나만 얘기하셔라.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참고하시고요. 경험, 경력, 기술서까지 말씀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조식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가 요소에 넣는 경우는 역량기술서와 같은 명칭으로 보통 500자나 600자 이내로 쓰라고, 자소서처럼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만 작성하라고, 혹은 여러 문항으로 나눠서 경험이나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에만 보통 평가 요소에 넣지, 그냥 1000자 이상으로 한 문항으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개수 제한 없이 쓰라고 하면 평가 요소에 보통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 이게 평가 요소에 들어가 버리면 소위 말해 스펙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력, 경험이 많은 게 평가 요소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미 서류 전형에 경험, 경력 사항으로 하나가 들어가는데 경력, 경험, 기술서까지 평가 요소에 들어가면
경력, 경험 있는 사람만 뽑겠다라는 게 되고 그건 블라인드 채용, NCS 기반의 채용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경험, 경력, 기술서까지 평가예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예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경력, 경험, 기술서를 줄글, 서술식으로 자소서 쓰시는 것처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참고용으로만 해당 자료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쓰셔서 가독성을 높여주시는 게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한 기관명, 블라인드 저촉 여부가 만약에 걸리신다면 해당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하시고 만약에 블라인드 때문에 경력, 경험, 기술서에도 기관명 쓰지 마셔라 라고 하면 그냥 땡땡공사, 땡땡공단, 뭐 XX공단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다음에 근무한 기관명과 근무기간, 직책, 맡은 업무, 여러분들의 성과, 배운 점과 습득한 능력 이렇게 항목을 기재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뭐 땡땡땡 방송국에 행정 인턴을 했다. 그래서 기간 쓰시고 홍보 업무 어떠한 업무 하셨는지 그 업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뭘 배웠는지까지 쓰시면 된다. 체험형 인턴, 뭐 방송국 행정 인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력, 경험, 기술서를 너무 서술식으로 자소서 쓰시는 것처럼 쭉 늘어서 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조건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면접에서는 우측에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소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이 왼쪽 두 가지는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을 정해라. 이건 근데 사실 3강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기준을 정하셔야 너무 이제 지겹게 귀에 탁지가 않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죠. 기준을 정하셔야 서류 전형에서의 방향성이 잡히고요. 필기 전형에서의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너무 많이 있다. OT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중앙공기업 363개, 지방공기업까지 합치면 거의 1000개 이상 된다. 기준 정하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준을 정하셔야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힙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준비하시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취업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제 자랑 같기도 하고 뭐 제 자랑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2018년도 상반기에 코레일 사무직에 붙었었는데요.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면 23,900명이 지원해서 97명이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경쟁률이 그때가 247대 1인가 그랬습니다. 네. 면접이 2배수니까 그럼 필기 경쟁률만 해서 123대 1인가 했습니다. 필기를 뚫고 되게 신기했어요. 오? 내가 이런 데를 붙었다고? 물론 이제 운도 따라주고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필기에 붙은 거죠. 면접까지 하면 247대 1을 뚫었으니까. 그럼 그 247대 1의 경쟁률을 역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247명 중에 246명은 떨어진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원하신 직렬에 따라서 경쟁률은 다 다르지만 합격할 확률보다 불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을 예를 들어서 두세 달 짧은 시간 동안 바싹 하면 된다라고 만약에 그 정도의 난이도의 취업 준비라면 마인드 컨트롤이고 뭐고 단기 레이스로 빠르게 달리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취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입사를 희망하시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1년 넘고 2년, 뭐 거의 3년 가까이 취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안 좋은 생각을 하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무슨 말이냐? 남들은 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 혼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계속 그냥 짜증이 나 있고 예민해지면 여러분들 손해거든요. 하루에 조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 혹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스트레스 풀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기실 시간을 저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만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에너지를 채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성격이 어땠냐면 약간 9시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막 계획을 짜놨는데 9시 반에 일어나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실 9시 반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10시 혹은 11시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하루에 시작부터 짜증이 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내가 취업 준비를 하냐.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짜증나고 공부 안 된다는 핑계로 막 다른 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돌이켜보니 그런 시간들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스트레스 받는 거 당연하고요. 당연히 짜증나는 순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릴렉스를 해주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3강을 들으실 때 자소서 쓰는 법 배우려고 들어오셨을 텐데 이런 취업과 관련된 조언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까지 영상을 통해 수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까지 영상을 수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두 가지는 후에 강의에서 면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